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오늘부터 어서와 양자 컴퓨팅은 처음이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양자 컴퓨팅을 위한 양자 역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퀴즈퀴즈 해커톤 코리아라는 대회가 2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이 행사에 대한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그 양자 컴퓨팅이 도대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양자 컴퓨팅을 위한 양자의 각. 일단 용어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기술이다. 퀀텀 컴퓨팅. 그러면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는 뭐냐?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퀀텀 컴퓨터라고 말한다. 여기서 처리는 양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양자 정보는 또 뭔데? 퀀텀 인포메이션. 이거는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양자 상태는 뭔데? 퀀텀 스테이트는 이 양자 역학이 밝혀낸 이상한 날의 상태 정보입니다. 왜 이상한 날의 상태 정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뒤에 영상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 퀀텀이 뭔데?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군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퀀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퀄리티하고 퀀터티. 퀀터티가 뭡니까? 양을 나타내는 거죠. 퀄리티는 질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퀀터티, 양의 최소 단위가 퀀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퀀텀은 물리량의 최소 단위다. 우리가 물리계를 분석할 때 어떤 물리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퀀텀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 이 닐스 보어가 사실 양자 역학의 아버지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닐스 보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양자 역학을 접하고서도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의 대천재죠.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도 이해 못했다 얘기죠. 자신 있게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세계의 대천재들이 양자 역학 이해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지는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양자 역학 대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양자 역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생존 원칙은 요겁니다. 딱 세 가지 개념에만 적응하시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라는, 적어도 양자 역학 공부를 할 때는 왜라는 의문을 품지 말라. 만약에 더 깊이 공부할 생각이 들면 이제 함정에 빠져서 주화인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딱 세 가지 개념만 우리가 딱 공부하고 양자 역학은 손 떼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개념이 뭐냐? 첫 번째,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중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이 얽힘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측,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개념만 우리가 딱 이해하고 넘어가면 양자 컴퓨팅의 세계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제 처음에 접하려면은 양자 역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자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첩, 얽힘, 관측 요 세 가지만 뭔지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주입식, 암기식. 자, 먼저 그러면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우리 고양이하고 친하잖아요.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제 각기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슈레딩거라는 이 또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런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험하는 게 아니고 소트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생각으로 실험을 해서 중요한 어떤 주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벽에, 그 다음에 가이거 계수기라는 걸로 이 방사성 물질이 어떤 방사선을 방출하면 이 계수기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이 감지가 되면 얘를 그 독가스하고 연결된 망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톡 내려와서 요 독가스를 깹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죽겠죠. 만약에 방사성 물질이 분기가 안 되면 이 가이거 계수가 동작을 안 하니까 이 그 병을 안 깨뜨리니까 고양이가 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사성 물질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2분의 1의 확률로 붕괴하거나 붕괴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즉, 한 시간에 2분의 1의 확률로 붕괴하거나 붕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는 이 그 방에 가두고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보이도록 밀폐해 놓으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답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살아있는 상태를 0이라고 하고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양자가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관측이라는 거하고 또 같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관측을 얘기할 때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건 여러분 물리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토마스 영이 1800년대인가요? 그때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혔습니까? 빛이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파동이기도 한 빛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를 밝혔죠. 이런 이중 슬릿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빛을 통과시키면 만약에 입자라면 이 빛이 계속 통과하면 여기 이쪽으로 통과한 건 여기 그거 도착하고 여기 쪽으로 통과한 건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 무늬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긴다고 했죠. 간섭 무늬. 그거는 빛이 파동이 아니라면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빛은 입자성을 띠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또 파동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빛의 이중성. 이거 물리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아니고 이 이중 슬릿에다 고양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양이를 왜 던지는지 잔인하게. 그런데 이 이중 슬릿에다 고양이를 던지면 이 고양이가 동시에 이렇게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실험으로 밝혀졌어요. 안톤 차일링거 교수가 안톤 차일링거 이중 슬릿 실험, 이렇게 플로렌 실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 플로렌이라는 이게 원 분자죠. 플로렌 분자는 C60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원자가 60개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크죠.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조금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커지면 이제 고양이가 되는 거죠. 고양이처럼 큰 물질을 분명히 입자라고 생각되는 물질을 던졌는데 이렇게 동시에 파동처럼 통과해가지고 간섭 무늬를 일으키는 이런 희한한 현상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라는 공식도 아마 물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더브로이의 물질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물질에도
파동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한테도 파동이 있다는 거죠. 즉 입자성과 파동성은 빛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입자, 모든 물리 즉 그 단위에 다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도 파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실험으로 우리가 편광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광 장치를 3개 겹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통과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편광 장치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한번 실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책에서 봤을 거예요, 그죠? 요거 세로 편광을 통과시키면, 원래 이제 빛은 모든 방향으로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 통과시키면 이제 세로 파장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가로 파장이면, 가로 편광이면 통과하지 못하죠, 그죠? 요 실험을 아마 여러분들이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면 세로 편광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가로 편광을 통과시키면 이제 빛이 통과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 편광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 편광 해가지고 가로 편광을 빛이 통과 못한다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 대각선 편광까지 끼워 넣었으면 더더욱 통과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중간에 대각선 편광을 끼워 넣으면 빛이 통과합니다. 2분의 1인가 뭐 4분의 1 정도의 빛이 통과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 실험 그 편광판이 있으면은 편광판 3개 가지고 실험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안경점에 가서 선글라스 좀 고급 선글라스는 편광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고급 선글라스 3개 그 살 끝처럼 해가지고 3개 가지고 이렇게 겹쳐보면 빛이 통과하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실험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 안 하는 거냐? 닐스 보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쉬우냐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전 던지기를 하면 동이 떨어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반드시 이렇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로서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치면요. 100%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 50%의 확률로 반드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이런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동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상태라면 내가 이제 뒤돌아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뒤돌아서서 동전이 앞면이 나와 있거나 뒷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돌아서서 그때 확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동전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헤드도 아니고 테일도 아니고 앞면도 아니고 뒷면이 아닌 이 상태, 중첩 상태로, 슈퍼포지션 상태로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중첩 상태에 있다가 내가 딱 돌아서서 관측을 딱 하면, 그때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에 탁 들어눕어 가지고 이렇게 앞면이 나와 있거나 뒷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동전의 상태가 결정되느냐면, 땅에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관측하는 시점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관측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하면 확률 밀도 함수의 붕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그 양자 현상이 인탱글먼트입니다. 얽힘.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양자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로 얽혀 있으면 이걸 이제 동전이라고 보면, 얽혀 있는 동전의 상태는 한쪽을 관측하면 다른 한쪽의 상태도 같이 결정된다. 이게 그냥 보면은 별로
괴기하지 않는 현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냐, 이렇게 닐스 보고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사고 실험인데, 이 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녀가 있습니다. 견우하고 직녀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는데, 이 견우하고 직녀를 갈라놓고 있는 이 은하수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1광년이라고 해봅시다. 정확한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1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잖아요. 무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죠? 빛도 1년간 가는 달려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동전이 하나 있어요. 동전이 두 개 있어요. 이 동전 두 개를 서로 얽힌 상태로 만듭니다. 얽혀 있는 동전 두 개를 이렇게 갈라서 견우한테 갖다 주고 직녀한테 갖다 줍니다. 얽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견우가 나는 앞면이라고 이제 딱 확인해가지고 이게 헤드인지 테일인지 확인하는 그 순간, 얘의 상태도 얘는 관측 안 했는데, 관측해야지 정보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관측 안 했는데 얘는 반드시 테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꼭 앞면 뒷면일 필요는 없고요. 이게 꼭 앞면 뒷면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뒷면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 뒷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보낼 때 어떻게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관측되는 순간에 동시에 얘도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중첩이 풀려버린다는 거죠. 확률 밀도함수가 동시에 funkcion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1광년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1광년, 그러니까 수없이 1광년이 아니라 100광년이 걸려도 동시에 정보가 동시에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은 빛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 이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반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 수 없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C는 2C하고 같다. C는 100C하고 같다. 빛은 100배 빨라도 빛의 속도다. 이거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생전에 유일하게 틀렸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얽힘에 대한 이 반대 사고 실험입니다. 닐스 보어가 맞은 걸로 결론이 났죠. 이미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게 닐스 보어의 이 얽힘 이론이 맞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양자역학을,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사실 거쳐가야 되는 관문인데,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그 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 벗어나는 거는 애써 무시하셔야 됩니다. 호기심 생기면 큰일 납니다.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첩, 슈퍼포지션. 양자는 두 개의 상태, 즉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아니면 0이거나 1이거나, 혹은 그 동전의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이런 상태들이 중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상체들이 얽혀 있다. 얽혀 있을 수 있다. 두 개의 상태가, 인탱글먼트, 두 개의 상태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의 상태 정보가 결정이 되면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혹은 앞면이 되거나 뒷면이 되거나, 혹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만약에 한쪽의 상태가 결정이 되면 다른 쪽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얽힘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상태 정보가 내가 관측을 하기 전에는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 관측을 하면 이 중첩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0 또는 1인 이 상태로 확률 밀도함수가 붕괴가 된다. 그래서 그때 상태가 확정된다. 인탱글먼트도
내가 이쪽을 0 또는 1로 확정하면 얘도 0 또는 1로 확정된다. 그래서 요게 한계를 우리가 큐비트라고 부르고, 요 큐비트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제공해야 될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가지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아주 독특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양자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자 역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